이번 회차는 60일의 기출문제 2과목 무역결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회차에 이어서 16번부터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면 무역결제 관련 국제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물었습니다. 자, 1번에 UCP 600은 화환신용장의 관습 및 서류에 관한 통일규칙. 보증신용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이고 다행이다. 맨 앞에 오답이 나왔어요. 보증신용장도 적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보증신용장을 포함한다. 그 얘기 많이 했었죠. 그래서 보증신용장에 UCP를 적용할 수도 있고 ISP 98 적용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개정 2007년 판이다. 숫자까지 암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편안한 마음으로 나머지 볼게요. 자, 이번에 URC52는 추심 통일 규칙이죠. 환원 등에는 이런 말은 원래는 없어요. 추심에 관한 내용의 컬렉션 거래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추심 통일 규칙. 마지막 개정 95년 좀 오래되긴 했어요. 자, 숫자 안 외우셔도 됩니다. 자, 나머지 참고만 하시면 돼요. 3번, 4번은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ISBP 821, ISBP 745가 사실은 821로 개정이 됐는데 뒷문제에서도 나오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그냥 745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버전이 바뀐 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많이 바뀌지도 않았어요. 조금 더 추가가 된 내용이 있는데 결국에 본질은 같다. 국제표준은행 관행 얘기하는 겁니다. UCP를 해석할 때 보칙이다. 보충을 해주는 참고서 같은 거다. 자, 신용장 서류 심사에 관한 국제표준은행 관습, 관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관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부 조항이 추가돼서 개정이 되긴 했어요. 근데 745로 계속 시험에는 그냥 나오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URBPO라는 게 있습니다. 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의 약자예요. 얘는 신용장 제도하고 OA를 약간 결합한 새로운 결제 방법이에요. 근데 2013년부터 거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ICC에서 통일 규칙을 만든 게 URBPO라는 게 있는데 제 생각엔 망한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써요. 그래서 이런 게 그냥 URBPO라는 규칙이 있다 정도, 이름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내용들이 있었지만 맨 앞에다가 오답을 딱 넣어줘서 답은 맞출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3번, 4번은 참고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17번 보면 UCP 600과 ISBP 745 그렇잖아요. 821 나왔는데 745로 그냥 나온다고. 자, 어쨌든 숫자 버전 신경 안 쓰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규정한 날짜에 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물었어요. 자,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앞에 회차에서도 난이도 조금 높은 문제들 몇 개 있었는데 이게 특히 ISBP 규정 저 깊숙한 데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 만드는 패턴이 몇 년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나오거든요. 요번 회차가 그런 회차였어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약간 그런 문제가 많은 회차예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날짜에 관한 내용이래요. 1번 보면 은행은 유효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영업시간 외에 제시된 서류를 수리할 의무는 없다. 우리가 따로 깊이 공부하진 않았는데 당연한 말이에요. 유효기간 내에요. 그래서 아무 때나 제시를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밤 10시에 가서 은행 문 두들기면서 유효기간이니까 서류 제시를 받아라 라고 하면 안 받아주는 거잖아요. 당연히 은행 영업시간 내에 가서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보면 선적일이 다른 두 개의 선화증권이 제시되었다면 만기 선적을 위한 선적일자는 가장 늦은 선적일자가 된다. 이거 많이 보신 거죠. 이거 분할 선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 두 대에다가 물품을 실었는데 하나는 5월 15일 날 싣고 하나는 5월 17일 날 실었다. 근데 둘 다 선적 기간 다 지켰고 이렇다고 하면 분할 선적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해도 된다. 근데 이때 선적일은 언제로 보느냐? 나중에 오는 날짜. 이때 선적이 완료된 거니까 그때 날짜를 선적이 완료된 날짜, 선적일자 기준은 이것이 된다. 요거는 여러 번 나왔던 규정이에요. 자, 3번에 보면 대금 지급을 위한 만기일이 은행 국가의 대체 공휴일이라면 그 대금은 그 다음 첫 은행 영업일에 지급될 수 있다. 대금 지급해야 되는 날짜가 토요일, 일요일로 설정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임시 공휴일 같은 게 중간에 혹 생겼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미리 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줘도 문제는 없다. 보통은 나중에 줄 거예요. 자, 그 얘기고요.
4번에 보면 분할 선적이 허용되는 화환신용장에서 이 상황이에요. 선적일자가 다른 운송 서류가 한 번에 제시되었다면 같은 상황입니다. 가장 늦은 선적일자를 사용하여 제시기간을 심사한다. 이거 우리 기출문제는 처음 나온 내용이거든요. 좀 깊은 내용이에요. 자, 앞에 나온 건 선적일자 기준은 뒤엔 날짜다라는 내용, 요건 많이 봤던 거죠. 이거는 선적일 기준은 요거예요. 근데 제시기일 있잖아요. 선적 후 며칠 이내에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시기일은 앞에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몰랐어도 괜찮은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조금 깊은 데서 어렵게 낸 문제라서. 그래서 이 중에서 앞선 날짜가 제시기일, 그러니까 별다른 요건이 없다면 요 날짜로부터 21일 이내에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좀 다르게 ISBP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답이 4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빠른 날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틀렸어도 크게 상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답은 4번이었어요. 네,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지급 조건이 at 90 days site로 발행된 환어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90 days site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after site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나무 90일이 만기. 적격한 서류와 함께 제시되었을 경우 나머지 서류들은 다 일치하는 제시다. 만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매입은행이 서류를 발송한 날, 확인은행이 개설은행으로 서류를 발송한 날 이런 건 아닐 거고요. 지급인한테 제시가 되고 나서 90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지급인인 은행이 환어음을 제시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개설은행에 서류가 제시된 날로부터 90일. 이 중에 뭘 골라야 될까요? 환어음의 지급인이 개설은행인 것이 일반적인 신용장 흐름에서는 개설은행에 돈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인수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인수은행, 지정은행이 직접 자기가 지급인이 되는 거고요. 자기가 약속한 거 아닌데 왜 지급해요? 둘이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인수은행이 얘는 수출국에 있고 얘는 수입국에 있으니까 수출국에 와서 직접 그거를 인수를 하고 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나 대신 네가 지급인이 돼줘라고 이렇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4번보다는 조금 더 넓게 지급인인 은행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이게 답이다라는 취지의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다 이렇게 다른 서류들에서도 이렇게 다른 문제들에서도 이렇게 세심하게 봐야 되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요거 가지고 약간의 말장난 이렇게 해서 만든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어요.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ISBP 745가 적용되는 화환신용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물었습니다. 자, 요것도 난이도가 좀 있어요. ISBP 가지고 집중 공략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감안하고 보십시오. 자, A 보면 원산지 증명서는 제조자 국가가 아닌 판매자 국가의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여도 된다. 특히 특혜원산지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제조자 국가가 아니더라도 판매자 국가에서 연결 원산지 증명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B에 보면 상업송장의 하인, 화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화인이라고 공부했죠. 카고 마크 얘기하는 겁니다. 인보이스 상에 화인이 뭐 그림 같은 게 막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선화증권의 화인에 추가적인 내용이 함께 표기되어도 된다. BL상에도 화인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BL상에는 간단하게 그려져 있는데 인보이스에는 요걸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있는 거 문제 되냐? 문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C에 보면 동일 선적에 대해 하나의 건에 대해서 선적을 한 번 한 거예요. 두 개의 보험 서류가 제시되었다면. 응? 왜 보험증권이 두 개지? 둘 중 어느 서류의 보험금이 먼저 지급되어야 하는지 각각에 표시되어야 한다. 참고만 하세요. 원칙은요.
선적 하나당 하나의 보험 서류, 뭐 1인 1당처럼 한 선적당 하나의 보험 서류가 원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험 서류가 여러 개가 제시가 되었다면 누가 먼저 지금 이런 게 아니라 각각의 1번 보험 서류에서는 얼마, 2번 보험 서류에서는 얼마 이런 식으로 부보 금액을 각각 적어라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일반적으로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세부적인 규정입니다. 몰랐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것도 자세히 읽지 마세요. 중량 증명서상의 수량은요, 그냥 신용장상의 수량과 불일치가 있는지 검사한다, 뭐 계산 같은 거 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둘이 불일치하는지의 여부만을 보고 판단한다, 그런 규정이 ISBP에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런 식으로 답은 3번이 됩니다. 오답 포인트만 한번 보시고 잘 모르겠다 하셔도 그냥 치워버리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화환신용장과 보증신용장 가끔 이제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비교한 것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지급 구조에서 보면 보증신용장은 개설 의뢰인이 수익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면 약정된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다. 보증신용장이 그런 거예요? 자, 둘 사이에 거래를 하다가 뭔가 잘못되면 보증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에다가 대금 지급을 요청해서 돈을 받는 구조잖아요. 계약이 잘 이행이 되었다면 이건 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탠바이 크레딧이라는 이름이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보증신용장의 경우에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때 지급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잠깐 하고 넘어갔어요. 보증신용장을 Non-Performing SE라고도 부른다. 불이행 신용장이라고도 부른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지급되는 거니까.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보면 채무의 발생 시점에서 화환신용장은 수익자가 정당한 서류를 제시하고 지급을 요청함으로써 은행의 채무가 발생한다. 일반적인 화환신용장이에요. 자, 수익자가 일치하는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서류를 심사했는데 일치하는 제시라고 판단이 됐다라고 하면 정당한 서류를 제시하고 지급 요청하면 은행이 돈 줘야죠. 채무가 발생한다. 2번 괜찮아요. 그다음에 3번 보면 제출 서류에서 보증신용장은 기본적으로 수익자의 진술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부당 청구의 위험이 있다. 네, 보증신용장은 둘 사이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돈 받을 사람 수익자가 요청해서 대금 지급을 받는 구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앞에 문제에서도 살펴봤는데 이 보증, 은행의 보증은 1차적인 채무다, 2차적 채무다라는 게 틀린 문제 있었잖아요. 아까. 1차적 채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 불이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수익자가 진술서, 불이행 진술서만 제출하면 돈 주도록 되어 있어요. 보증은행에서 실제로 실사를 해보고 진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는지, 계약이 이행됐는데 왜 돈 달라고 해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불이행 진술서만 제출하면 그냥 돈 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악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위험하다라는 측면도 우리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거래 형태에서 화환신용장은 같은 거래가 같은 서류에서 몇 회라도 반복하여 행해질 수도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같은 거래가 같은 서류에 의해서 몇 회라도 반복하여 행해질 수도 있다. 신용장이 여러 번 발급이 됐는데 그 내용이 거래 내용도 같고 서류도 같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리볼빙 S 있잖아요.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경우에는 같은 서류에 의해서 몇 회라도 반복된다.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문장만 보면. 근데 둘 다 맞는 말이긴 한 것 같아요. 신용장을 여러 개 개설한 경우에 거래 내용이 같을 수도 있고 같은 서류가 그러면 또 제시가 되겠죠. 같은 내용의 서류가. 리볼빙 S라면 신용장 하나에 대해서 유사한 거래, 같은 거래가 똑같은 내용의 서류로 대금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둘 중에 뭘 의도하신 건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둘 다 비추어 보면 대략 맞는 말인 것 같아요. 1번은 확 틀렸으니까 어쨌든 답은 1번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다음 21번 볼게요. 국제거래에서 전통적인 결제 방식이 아닌 국제금융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국제금융 방식은 무엇인가? 자,
A에 보면 2개국 이상의 국가 간 이루어지는 국제거래다. 뭐 있으나 없으나 예, 똑같은 말이고 뭐 중요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B에 보면 물품을 소유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다. 절세가 가능하고 국제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C에 보면 이용 목적에 따라 금융땡땡과 운용땡땡으로 구분된다. 요거 가지고 답 찾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D에 보면 특정 거래 형태로서 임대차 방식.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방식. 여기서 비슷한 거 뭐 있나요? 포피팅 아니고 팩토링 아니고 디맨드 개런티 청구 보증 아니고 리스밖에 없죠. 요거를 요구하는 답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답 찾으셔도 되고요. 리스가 금융 리스가 있고 운용 리스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 아시는 분들은 그거 가지고 풀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가 답이 아니니까 리스를 골랐다? 괜찮아요. 그런 정도로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요런 문제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온 개념이라서. 근데 어렵지는 않은 개념이라 상식 같은 문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답은 리싱이었습니다.